안녕하세요. 네이버 생중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뮤지션 요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뮤지션이 아니라 책방 주인 혹은 한 사람의 애독자로서 오늘의 손님을 모셔보고 싶어요. 오늘의 손님은요, 특징이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알쓸신잡의 문학 박사, 한국 문학의 독보적 스타일리스트, 언제나 젊은 작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수식어 갖고 계신 분께서 이번에 여행의 이유라는 산문집을 발표를 하셨어요. 정말 놀라울 만큼 독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김영하 작가님 모시고요. 여행의 이유, 그리고 소설가의 여행법,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댓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댓글 가운데 질문들 이렇게 중간중간 뽑아서 김영하 작가님에게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질문도 남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김영하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영하입니다. 오늘은 소설이 아니라 여행에 관해서 제가 쓴 산문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요. 책방 주인 요조 씨와 함께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평 많이 질문들 해주시고요. 열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이제 딱 발간된 지 한 달. 그렇죠. 딱 한 달 됐어요. 네, 4월 17일에 출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도 뭐 다들 알다시피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진짜 이번 책은 그야말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1,000석이 넘는 낭독회가 하루 만에 매진이 되고 10만 부가 훌쩍 넘고 네. 예약 판매 기간 중에 이미 베스트셀러 1위가 되기도 하고요. 뭔가 저는 약간 실감이 안 되는 수치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독자들의 반응들이 좀 체감이 되시는지요? 저도 사실 별로 잘 실감이 안 나고요. 책을 쓰려고 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뭐 이런 반응까지는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목도 담담하게 가고, 표지도 담담하게 가고, 그래서 뭐 여름쯤 되면 좀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읽히는 그런 책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약 판매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지금도 네. 꾸준히 순항하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뺨을 2번 때리고 순위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괜찮구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낭독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번 낭독회에서는 수어 통역을 준비해서 또 색다른 이제 전달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직접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저는 전에 이제 팟캐스트 했었잖아요. 네. 팟캐스트 할 때 지금도 이제 뭐 공식적으로 끝난 건 아닌데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가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듣는 그 문학으로서 제 책 많이 읽고 계시다고, 많이 듣고 있다고, 고맙다고, 읽어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어떤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많은 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독자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일시적으로 시각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도 메일 많이 받았어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한 며칠 동안 눈을 못 쓰시는 네. 분들도 그 김에 뭐 많이 들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뭐 평소에는 잘 안 띄지만 세상에는 뭐 다양한 처지를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낭독회라는 것을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수어 통역 한번 해보자. 한 번도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아마 뭐 출판계 다른 낭독회에서도 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근데 처음에 그 고지할 때 그걸 알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럼 미리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뭐 굳이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분명히 청각에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언제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게 앞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작이니까 이렇지만 나중에는 뭐 다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1년 전쯤에 어디 구청에 강연을 갔어요. 네. 초청을 받아서. 뭐 구청 가면 이제 구민들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 두 분이 제 강연을 통역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구청에 가서. 그래서 구청의 담당자분한테 이게 이건 내가 전에는 못 본 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구민들 중에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구청에 요구를 하셨대요. 우리 김영하 작가 강연 들으러 갈 건데 우리는 청각장애가 있다. 그러니 구청에서 수어 통역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청에 준비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 모두가 구민이고 똑같이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장애가 있거나 내가 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숨기기만 했지 그것을 우리가 뽑은 선출직이잖아요.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가 그거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래요 라고 이런 걸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물론 저희 낭독회에 그걸 요구하신 분은 없었지만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는 뭐 휠체어나 뭐 유아차 이렇게 이동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환영한다고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더냐 그랬더니 예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은 오셨지만 예를 들면 아이 데리고 이렇게 유아차에 끌고 오신 분들은 계셨지만 잠깐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래요. 자리가 어디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앞자리까지 오시는 거 보고 그게 뭐 큰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모두가 조금씩 불편한 게 저는 문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는 아주 기득권들이 편안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거 이게 야만이고 모두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는 게 저는 뭐 문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조금씩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번에 도입을 해봤어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그런 편의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평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장애인 분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네. 당연히 보여야 되고 보여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든 뭐 장기적으로든 장애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저 이제 캐나다에서도 생활을 했었는데 많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버스 같은 경우도 한번 휠체어가 나타나면 뭐 한참 서 있잖아요. 네. 휠체어를 태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좀 문제고 그래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오신 이제 그 독자분들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자기도 마음이 좋았고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행사도 약간 규모가 돼야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00석 정도의 그 낭독회 티켓을 예약 판매 때 이제 팔았는데 이런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또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예요. 네. 1,000명이 듣는 어떤 낭독회의 어떤 모습이 저는 지금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왜냐면 1,000명이다 이러면은 거의 뭐 아이돌 가수나 어떤 네, 네. 그 인기 스타의 어떤 뭔가 어울려 보이는 수치인데 네. 어땠나요? 그 분위기가 저 되게 궁금해요. 이 낭독회장에 네. 저희 이제 출판사 직원들이
낭독회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네. 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뒤늦게 온 직원들이 거기 그 커피숍에 들어갔대요. 네. 낭독회 주변에. 그랬더니 커피숍에 있는 분들이 모두 그 여행의 이유를 읽고 있더래요. 낭독회 왔는데 아직 시간이 남으니까 네. 모두가 이렇게 그 아직 미처 못 읽은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진기한 풍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아까 좀 아이돌 무슨 그런 모임과 좀 다른 게요. 다 혼자 오고요. 예, 거의 대부분 혼자 오세요. 네. 1인 한 권을 사면 티켓을 한 매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박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뭐 하나 사면 1인 2매 뭐 이런 네, 것도 있었지만 1인 1매라서 그렇다고 두 권 사자니 약간 아직 책 예약 판매 때니까 책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 보면 결국 혼자 오게 되는 거예요. 혼자 왔지만 책은 있잖아요. 그래서 낭독 행사 시작하기 전에 보면 다들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왜 공연할 때도 보시잖아요. 네. 많이 오셨나 보면 다들 이렇게 책을 보고 계세요. 이제 기이한 좀 진기한 풍경이에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조용히 책을 보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게 고립된 개인들이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같은 책 또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말하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는 유대감. 예를 들면 뭐 아이돌 무슨 그런 모임이라면 그 뭐 같은 뭐 플래카드, 배너, 뭐 응원 도구 이런 걸 갖고 와서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네. 시작하기 전에 객석이 너무너무 조용한데 다들 책을 보고 있고 그렇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어떤 유대감, 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서는 책을 읽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네.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소설을 읽는다라던가 아니면 무슨 산문 같은 거 읽는다 이게 크게 떠들기 좀 뭐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회사 책상 위에 딱 올려놓기 뭐 하다고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를 회사 책상 위에 딱 올려놓기는 뭐 한데 대부분 이렇게 조용히 약간 몰래 읽어요. 책 읽고 있을 때 친구한테 카톡 같은 거 와도 지금 뭐해? 그럴 때 그냥 있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나 사실은 뭐 누구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 약간 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이게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같은 생각이라던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와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세일즈 포인트를 볼 수도 있어요. 나 말고도 많이 사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줘요. 아,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는 없지만 또는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이 주는 강력한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높여 외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낭독회 풍경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뭐 거기 관객으로 앉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엿보고 그럴 때 보면 다들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셨어요. 약간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뭐 책을 보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건 좋았어요. 네. 진즉 알았으면 저도 갔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의 네. 띠지를 보면요. 이 책을 쓰는데 내 모든 여행의 경험이 필요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책 안에도 오랫동안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고백이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행을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셨는지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행을 이 책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자주 다니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의 한 25년 정도를 다녔는데 예전에는 그냥 여행을 가면 여행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를 갔다 왔다.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여행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행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시칠리아를 네, 갔다 네. 왔다. 그럼 시칠리아를 쓰는 네.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여행기도 많아졌고 또 여행 TV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먼저 갔다 온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평생 여행을 해왔고 여행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여행에 대해서 뭘 쓰긴 써야 할 텐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작년쯤에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여행에 대해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다녀온 여행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여행이기도 하지만 그냥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나 진부한 비유지만 뭐 인생은 여행이고 뭐 여행이 인생이고 그런 거지만 그걸 실제로 이제 쫙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인생의 행로가 변하기도 했고 또 인생의 어떤 변화 때문에 여행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굉장히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은 책인데 여기에 모든 여행을 다 담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페이지 수로 확인 안 하시고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인가? 근데 이 정도면 싸넥으로 사신 분들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여행의 구체적인 경험, 제가 겪은 일을 쓴다기보다 그런 거죠. 우리는 도대체 왜 여행을 하며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고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인류는 여행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막연하게는 생각해봤지만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된 게 많아요. 정리하고 제 예전의 과거의 여행 기록들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여행을 떠난 이유들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쓰면서. 그래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언제나 한 번쯤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이 이제 이맘때쯤이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썼고 이런 책은 이제 평생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종류의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한 10년 되고 나서 증보판 뭐 그래서 여행의 또 다른 이유 뭐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하지 못한 이유 뭐 또는 여행 좀 더 다녔다고 뭐 추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동안 아주 젊은 21살 뭐 20살 이때부터 다녔던 여행들이 무엇이었나를 한 번쯤 마무리하고 갈무리하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써본 그런 책이에요. 네, 이거 다 집필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집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니고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한 반년 좀 넘어 걸렸네요. 넘어 걸렸고요. 그런데 그걸 쓰기 위해서 이거 다 필요했다고 한 게 제가 예전에 여행 다녀오면 늘 일기 같은 걸 썼어요. 일기도 쓰고 여행기는 꼬박꼬박 써놨거든요. 네. 20대부터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20여 년이 걸렸다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인데 에드워드 올비라는 그 극작가가 있어요. 네.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죽였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걸작들을 많이 쓰신 극작가인데 그분한테 누가 물어봐요. 이 작품을 쓰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에드워드 올비가 All My Lif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작품을 쓰기 위해 예술가는 실은 평생이 필요해요. 언제나 그렇죠. 꼭 이 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살아와야 되고 그 삶의 경험 같은 것들이 그 단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들을 글쓰기를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마감이 다 될 때까지도 글을 막 못 쓰고 다시 고치고 뭐 안타까워해요. 더 잘 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한 시기에 한 인간이 쓸 수 있는 글의 어떤 품질에는 그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두 시간 더 쓰고 며칠 더 쓴다고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냥 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글을 쓰는 그 작가 자신이 성장하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이 커져야만 잘 쓰게 되는 거지 거기서 조금 더 고치고 그런다고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더 나빠질 때도 많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고치고 막 틀리면 너무 애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어떤 시기 예술가들이 제출하는 사회에 이제 내놓는 작품들은 결국 그 작가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생이 이제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참 자주 하는 생각이지만 네. 음악가도 그렇고 이제 소설을 쓰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도 그렇고 정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진짜 잘 살아야
그럼요. 된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 거듭거듭 하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는 그동안의 여행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아주 일일하고 세세하게 적혀 있다기보다는 조금 아우르고 네.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깊은 사유를 자극하는 글들이 좀 많은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실질적인 소설가의 여행법을 네. 몇 가지를 한번 궁금했던 거를 여쭤볼까 네. 하는데, 여행을 준비할 때 소설가는 여행 짐을 싸면서 네.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꾸릴까? 네. 저는 저도 소설가지만 똑같이 이제 모든 걸 겪어야 돼요. 예를 들면 출국 심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보안 검색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설가라고 해서 수트케이스를 뭐 2개 들고 가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저울 넣죠, 저울. 저울 있잖아요. 네. 무게를 잴 수 네. 있는. 네. 요만한 거 팔아요. 네, 초과되지 않게 초과되지 해주는. 않게. 그래서 갈 때는 초과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올 때 뭐 이것저것 많이 사면 공항에서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 방에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울로 잴 수 있는 거, 뭐 그런 깨알 같은 팁들도 있어요. 저울을 가져간다던가 뭐 그런 거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뭐 저 말고도 여행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저는 가기 전에 이렇게 빈 노트 하나를 이렇게 정해서 그 여행의 모든 것을 그 책 한 권에 기록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 하와이를 간다 그러면 하와이 이렇게 적고 2019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그 책에 다 넣으려고 해요. 여행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잖아요. 여행이 끝나면. 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많은 정보를 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대폰은 전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네. 전원이 없거나 방전되거나 특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갈 때 보면 잘못해서 안 꺼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방전되잖아요. 비행기 모드로 안 해놓거나 이러면.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뭐 호텔 정보,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예를 들면 편명이 뭐였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도착 시간, 뭐 모든 게 궁금할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게 되는데 여행이 좋은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모든 감각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매번 휴대폰을 찾아야 되고 매번 충전하는 데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가끔 해외 공항에 가보면 이 콘센트 옆에 막 사람들 몰려있잖아요. 몰려있고 누워있고 막 꽂아놓고 왜 거기 길에 누워있나 길바닥에 누워있나 보면 충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여행은 스마트폰이 하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배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아유 얘 충전하셔야 되죠. 충전하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한 거 다 적어요. 그래서 비행기 스케줄, 편명,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적죠. 그럼 그때 그냥 그걸 펼쳐보면 돼요. 호텔 이름, 호텔 주소. 이런 택시를 탔을 때도 가끔 그런 분들 이제 많이 보는데 택시기사한테 막 스마트폰 보여주고. 근데 잘못하면 노안인 택시기사에게 걸려요. 그래서 택시기사분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또 태국에 갔는데 태국말로 적혀 있지 않고 영어로 적혀 있다거나 그러면 태국 기사분들이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큼직하게 잘 적어놓고 현지어로도 한번 그 프린트 붙여놓기도 하고요. 네네. 뭐 그렇게 해놓으면 노안인 혹시 택시기사분을 만나더라도 쉽게 의사소통이 되기도 하고 또 전원도 필요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게 괜찮아요. 쫙 자기 여행이 마치 어떤 전집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펼쳐보면 거기 이제 그려진 그림 같은 거 보면 또 재밌고요. 또 여행지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영수증들, 네. 뭐 티켓들 이런 것도 그냥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놓기도 하고 역시 뭐니 해도 그 하드카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실물로 우리가 프린트하거나 인쇄된 것들이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파피루스가 출토되잖아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 문서들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데 디지털 자료들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휴대폰 잃어버리거나 뭐 그럴 때 많은 자료들을 날려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이제 음악하는 유희열 씨가 제 그런 얘기를 듣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휴대폰이 9대인데 9대인가 8대인데 사진을 보려면 다 그 휴대폰을 각각 찾아야 된대요. 2014년 거는 여기 있겠지. 그래서 여기 아니네. 그래서 매번 예전에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려고 할 때마다 안 쓰는 휴대폰 충전시켜야 되고 그쵸. 그걸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런 거 잘 모른대요. 잘 모르고 그래서 매번 그 휴대폰들을 다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옛날 사진첩이 있던 시절이 더 나았어요. 친구들끼리 여행 갔다 오면 사진 뽑아서 나눠주고 네. 그 사진첩에 꽂아놓고 그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요새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에 하나하나 떠오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거나 적어놓거나 이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쓸 때 여행의 이유 같은 책을 쓸 때 훨씬 더 그때 감정이 잘 살아나요. 티켓 같은 거는 이렇게 그런 그쵸. 물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요. 사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여행의 이유 속에는 이제 여행 사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네네. 사진이 하나 들어있기는 한데 네, 멀리 가야 되는 거죠. 네,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사진이 이렇게 네네. 하나 딱 들어있고 책 속에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잘 안 찍는 편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리고 집에 카메라도 많고요. 네.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들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카메라도 있고요. 많은데 그 카메라들 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한 10여 년 전에 뭐 여행자 도쿄, 여행자 하이델베르그 이런 책들을 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뭐 길바닥만 찍는다. 뭐 사진은 도대체 왜 넣은 거냐. 뭐 독자분들이 저의 글은 읽고 싶어 하시는데 사진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갑자기 그 책이 판매 지수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다 절판됐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진은 포기하자.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굳이 사진이 필요할까 이제 워낙 요새는 사진들이 많잖아요. SNS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가려면 그 쳐보면 너무나 많은 그 지역의 사진들이 맞아요, 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막손으로 굳이 나까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책에 실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해서 사진을 찍기는 해요. 여러 가지 기록의 목적으로. 근데 요새는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한가할 때 그림을 그려요. 그 사진을 보고 여기 보이는 맞아. 네, 이런 거 이거 제가 그린 거죠. 지금 이 굿즈인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다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네, 거라고. 멕시코시티 옛날 택시예요. 녹색으로 돼 있는 택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 보면은 떨어져 있네. 에코백. 네네. 에코백도 있는데요. 이것도 그것도 멕시코의 과달라라 근처에 왜 호세 꾸에르보라고 데킬라 있잖아요. 네. 그 공장에 갔을 때 데킬라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의 풍경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진은 뭐 그냥 집에 혼자 보고요. 사진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그럴 때 저거는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의 이거. 놀리타라는 지역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너무 멋있게 지나가길래 역시 또 찍었어요. 찍고 이것을 그린 거죠. 네.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네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는 많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다 보면 그 약간 무념무상의 경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글을 쓰거나 책을 쓸 때는 그건 제 일이잖아요. 네. 그건 제 일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잘 써야 된다. 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림은 뭐 제가 못 그려도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취미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뭐 대충 그리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양으로 승부해서 많이 그려야 많이 그리고 이번에도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넘겼어요. 많이 넘겼는데 뭐 실제로 쓴 건 한 서너 장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선 하나하나 색칠 하나하나 뭐 이걸 하고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요새는 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세상에 잡음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포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뉴스, 그다음에 댓글, 뭐
비판 이런 게 많은데 혼자 이렇게 옛날에 여행 다녀온 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여행 다녔을 때 기분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되게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사진까지 찍었을 정도면 그렇게 황망한 때가 아닌 거거든요. 저 한가롭게 앉아서 이렇게 아주 좋은 곳을 찍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곳, 오래 간직하고 싶은 곳을 찍는 거니까 그걸 그리고 있으면 그 여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현재는 시시각각 지나가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의 볼륨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그런 거. 현재의 볼륨을 늘린다라는 표현이 너무 예. 좋네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저희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청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기쁜 소식이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행의 얘기를 네. 나눠보자면 저는 여행을 생각할 때 또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가 일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특히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한국에서 제가 눈치 않았던. 보느라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있는 이제 소심해서 입지 못했던 어떤 과감하고 아주 개성적인 옷을 확 입어본다든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뭐 어느 날은 그냥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날은 정말 이상한 색깔의 립스틱을 막 바르기도 하고 어떤 이런 식의 일탈이 주는 즐거움이 또 여행의 큰 매력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여행하시면서 나름대로 해보셨던 가장 강력한 일탈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요. 네. 여행 가서 절대 하지 않는 일인데 동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거 진짜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왜 우리 여행 가서 절대 뭐 미용이라던가 이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럼요. 그 나라 스타일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대화도 잘 안 될 것이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워낙 뭐 이상한 거 체험하는 게 좋아해서 독일에서는 안경도 한번 맞춰본 적이 있어요. 네. 안경도 맞춰보고 또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안경에 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싸기만 하고 역시 안경은 남대문 시장이 최고더라고요. 왜 외국인들이 남대문 시장 와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멕시코에 시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만 오면 가끔 이제 한국에 와요. 좋아해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안경을 막 7개, 8개씩 사요. 너무 좋다고 한국 안경. 가서도 막 이거 한국에 사온 안경이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독일에서도 한번 사봤는데 뭐 대실패였고요. 또 유럽 사람들은 저희랑 얼굴의 형이 달라요. 맞아요. 길고 이렇게 그래서 남자도 얼굴이 작고 이런 거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얄쌍한 테를 많이 저랑 안 어울리고요. 저는 얼굴이 커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확 잘랐어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3달 정도 걸렸어요. 제대로 된 한국인의 머리 스타일로 돌아오는데. 너무 궁금해. 사진 없나요? 뭐 사진 같은 거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여행 끝나고 와서 한국의 미용실에 갔더니 왜 그 눈에 띄지 않게 한숨을 이렇게 미용사분이 쉬시면서 너무 웃겨.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죄송한데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시는데 이거 어디에서 가신 거냐.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여행 가다 깎았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마음을 놓고 혹시 동업자끼리 욕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문화는 다른 것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깎았다면 그것은 뭐 그 나라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해외 가면 자주 머리 깎으세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했더니 잘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빡빡 밀 수도 없고 이러면서 그게 제가 했던 일 중에 어떻게 보자면 가장 위험한 좀 모험이랄까 하여튼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진짜 저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잘랐을지가. 하여튼 이상해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 머리를 하고 나갔을 때 그 여행을 좀 오래 해서 얼굴도 많이 타 있었거든요. 네. 현지인과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머리를 그 현지인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커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여행 가면 우리는 모두 노바디가 된다. 네. 썸바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실은 그냥 여행자의 한 사람으로 묻혀버리는 것이다. 근데 그때는 현지인의 한 사람으로 묻혀버리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저 참. 네. 랩도 해본 적 있어요. 헤어랩. 랩 있잖아요. 이렇게 닦는 거. 머리를 색으로. 네. 색으로 해서 이렇게 그 래퍼들이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광장 같은 데 가면 네네네네 그렇죠. 그게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할머니들이 네. 머리를 색깔로 따주잖아요. 네. 이렇게 그런 무슨 헤어라고 그러죠? 그 뭐 그거 있잖아요. 드레드? 네, 뭐 하여튼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반말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근데 그때 돈이 별로 없어서 배낭여행 할 때는 많이는 못하고 한 두세 가닥만 이렇게 딱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헤어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떼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막 붙었다면서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떼주는데 나 머리 뽑힐 뻔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이제 잘랐는데 또 그런 장난도 해보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봤어요. 와. 근데 뭐 그런 일탈도 일탈인데 책 속에는 유난히 네. 이제 고생담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장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추방당한 경험이 네. 네,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서는 알아눕고 네. 뉴욕에서는 허리케인을 만나가지고 일정 다 취소되는 그런 네. 일도 경험하시고 이렇게 책 속에서 이제 물론 이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좀 네. 재미는 없으니까 오히려 더 고생한 경험들을 많이 담으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여행지도 있을까요? 아 여기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지로 가보고 싶다 싶은 남겨놓은 네, 곳이요. 남겨놓은 그런 여행지 언젠가 있을까요? 한번은 꼭 가리라.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북한에 가고 싶고요. 북한에 가깝지만 뭐 가볼 수가 없고 자유 여행을 하고 싶어요. 네. 그 전에 한번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작가들이 무슨 북한 작가들하고 무슨 회담을 한다고 한 10여 년 전에 뭐 햇볕 정책하고 이럴 때 그래서 수유리에 있는 통일 무슨 교육원인가 가서 교육도 받았어요. 네. 옛날에도 해외여행 간다고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책에도 나오죠. 네. 근데 거기 가서 교육도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안 갔어요. 왜요? 거기 가면은 가이디드 투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이제 안내원들이 가자는 대로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여행 굉장히 싫어요. 패키지 투어도 잘 안 맞고 누가 그걸 정해주는 여행 이런 거 싫어하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겠다. 뭐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여기 가서 참배하라면 참배하고 그런 여행 말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시대가 오면 뭐 북한 곳곳에 좀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늘 이제 꿈꾸는 것인데 좀 극지방? 극지방. 예, 극지방에 가서 오로라를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낄 때가 별로 사실은 없잖아요. 네. 평지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있다면서요. 예, 네네.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정말 음모고 그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로라 같은 걸 볼 때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어디 미국 정부에서 만든 홀로그램이라고 하겠지만 근데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게 둥글고 그리고 이 빛이 편광하면서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스펙트럼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좀 깊은 극지로 들어가서 보면 어떨까 해서 알아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극지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최근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알아보니까 남극의 세종기지, 네. 북극에는 다산기지인가 있는데 그 극지연구소인가라는 정부 기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네. 거기서 매년 거기 올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요. 뽑아서 제가 아는 분들은 다녀온 사람도 있어요. 그 뮤지션 이희연 씨. 네, 네, 맞아. 이희연 씨, 뭐 네, 소설가 네. 천은영 씨 이런 사람들이 또 미생의 맞다, 윤태호 씨 이런 분들이 그런 걸로 갔다 온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네. 프로젝트 기획안을 내면 심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인 가족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볼까 저도 한번 응모해볼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면은 세종기지 사람들과 같이 한동안 거기서 지내나 보더라고요. 네. 펭귄들도 만나고 네. 한번 거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되게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제 본인은
음식을 시키는 데 있어서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네. 아무거나 시켜서 운 좋게 맛있으면 맛있어서 좋고 네. 대실패를 하면 글로 쓰면 된다. 네. 야, 진짜 소설가 너무 좋은 직업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맞습니다. 근데 뭐 여행 얘기를 좀 써봐야 되겠다는 분들도 그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사람들은 성공한 여행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친구가 자기 여름휴가 잘 갔다 왔다고 네. 가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얘기할 때 20분 이상 듣기 힘들잖아요. 그죠? 20분이 뭔가요? 네. 10분도. 사진이나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지난 여행을 돌이켜볼 때 가장 실패한 여행은 어떻게 보자면 가장 매끄러웠던 여행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순조로웠던 여행은 어느새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굉장히 고생했거나 비행기를 놓쳤거나 뭐 이런 여행들, 그때 마음속에서 굉장히 격렬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상태가 좋을 때는 인간은 뭐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직 시련을 겪을 때만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우리 주변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런데 네. 시련을 겪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내하고 어떤 걸 못 견뎌하고 어떤 것을 잘 어쨌든 감당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뭐 여행도 역시 예상 밖의 일들을 겪고 좀 어떻게 보자면 시련과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것이 가치 있게 남았던 것 같고요. 음식도 그런 면에서 여행 가서 매번 맛집 가서 맛있게 먹고 온 여행, 뭐 저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가끔 예상치 못한 맛도 경험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점점 그 맛에 친숙해지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가끔. 처음에 제가 태국이나 이런 쪽에 갔을 때는 고수 있잖아요. 네. 태국말로 팍취라고 하죠. 막 외웠어요. 뭐 팍취를 주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이런. 저는 고수 너무 싫어서 여기 타투까지 했어요. 이거 그게 그거예요? 네, 저 이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넣어주지 않으세요? 지금도 비슷하게 그 문장에 떠오르려요. 마오사이 팍취인가? 하여튼 팍취는 넣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지금은 라면에도 넣어 먹어요. 라면에다가 팍취를 넣잖아요. 고수를 넣으면 말도 안 돼. 순식간에 그 한국 라면이 동남아 라면이 돼요. 그래서 해 먹어요. 집에서도 길러보려고 시도한 적도 있는데 하여간 그게 이제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못 먹겠다. 그리고 중국에 처음 갔을 때도 그 향신료가 강한 음식도 되게 괴로워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향신료는 좋아하고 어떤 향신료는 아직도 잘 못 먹죠. 근데 역시 실패한 얘기, 잘 안 된 얘기, 망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음식이라 할지라도 뭐 쓰면 되죠. 근데 그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음식에 뭐 실패해도 그 여행지에서는 어떤 재미가 될 수 있고 네. 글로 쓸 수 있는 좋은 글감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상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라면이랑 볶음 고추장이랑 김이랑 다 가져가잖아요. 백업 플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님은 이런 거 안 가져가시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네. 거 안 챙겨가세요? 저는 그런 걸 챙겨가진 않아요. 네. 그러나 뭐 가져가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제 호텔에 도착하면 공짜로 물 주는 데가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유럽에 도착하면 호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밤에 들어가서. 그래서 붙이는 짐에 물을 한 통 넣어서 붙여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유용해요. 도착해서 짐을 풀어서 물을 사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유럽에 밤에는 편의점도 네, 없고, 그렇죠. 또 호텔에 있는 석회질이 있는 그런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수돗물을 먹을 수도 없고, 꺼내서 보려고 그러면 막 8유로, 9유로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이는 짐에 넣어서 보낼 때가 있어요. 붙이는 건 괜찮잖아요. 네네네. 비행기 들고 타는 것만 안 되니까. 그거랑 그 시차 때문에 괴로울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뭐 견과류들, 뭐 바 같은 걸 넣어가긴 하는데, 전적으로 거의 그 현지 음식이 나에게 주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겪으려고 생각해요. 작가는 어떻게 보자면 다른 사람 대신 겪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열어놓는 편이에요. 네. 되게 네. 근데 물론 저도 망했다고 그 당시에 되게 괴로워해요. 실패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면 그것도 또 나중에는 재밌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저는 지금 약간 제가 여행 떠날 때 네. 그 짐 가방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아. 라면이랑 좀 부끄러워가지고 잠깐 부끄러움의 아니에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근데 요새는 그리고 정 필요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라면을 팔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한인마트 아니면 그냥 아시아 음식 파는 네네. 그런 마트들이 꼭 거의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좀 귀여운 동물 이름을 딴 라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거기서 사서 먹는 라면은 건더기가 달라요. 예, 약간 수프가 다르더라고요. 네, 뭔가 내용물이 왠지 더 튼실해 보이고. 돼지고기를 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무슬림들과 네. 여러 가지 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뭐 더 내용이 좋다고요? 내용물이 왠지 더 좋아 보이던데. 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피해의식이에요?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쟁이 제일 치열한데 그런가요?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건 제가 나중에 알아보는 다시 한번 제가 것으로. 여행 네네.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내용물을 좀 네네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 가지 여행 중에서 이제 책 속에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쓰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주랭랑 치듯이 달아나는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도 있으셨나요? 저는 신인 작가 시절에는요, 책을 내고, 이렇게 신작을 내고 여행 떠난 적 많았어요. 그래서 신작을, 호출 같은 경우도 제 첫 창작집인데요. 작가에게, 특히 우리나라 이제 문학계에 있는 작가에게 첫 단편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가의 어떤 문학적 평가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지만 단편이 아주 중요한 나라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내고 한 달 정도 터키 여행을 갔었어요. 한 달 아니구나. 16일 정도 터키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일주일 정도만 이제 신문들하고 인터뷰만 몇 개 하고는 저는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좀 황당해하고. 근데 그 뒤로도 책 내고 여행 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내면 난제들이 많아져요. 어떤 난제들이? 그때는 신인 때라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책에 대해서 내 책인데 막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저는 신인 작가고 기자들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리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답변해야 되고, 그래서 책 내고 최소한의 그런 이제 출간 관련한 행사만 하고는 여행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하도 많아서 저랑 이제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왜 그러냐. 그래도 작가가 책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자기 책이 뭐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도망가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책에도 썼지만 저는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모든 문제와 맞서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맞서다가 많이 다쳐요.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고 네. 힘들어하고. 근데 자꾸 맞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해라. 네, 근데 적의 힘이 강할 때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피해서 자기의 이 여력을 확보하고 좀 힘을 되찾은 다음에 돌아와야지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작가로서의 힘이 약했나 봐요. 약하고 세상에 관심,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뭘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가자로 도망갔는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잘 모르는 말들을 기자들 평론가들 만나서 떠들고 있었으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20년 넘게 소설을 써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뭘 쓰고 있는지도 알고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달려들고 이런 게. 그래서 도망갔어요. 네. 그때 도망갔던 데가 터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서 밀림을 헤매고 네. 모든 걸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고 온 책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가 나온 게 1999년인데, 그때는 또 유럽으로 여행 가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또 여행했었고요. 그렇게 많이 도망갔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이 책의 모든 챕터들이 다 너무너무 좋았지만 알쓸신잡에 관련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챕터가 너무너무 인상에 많이 남아요. 정말 여행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로 가서 두 발로 겪고 체험한 것만이 진짜 여행인가? 내가 어떤 공간에 다녀왔다고 해서 내가 그 공간을 다 아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제주에서 살면서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분명히 나는 살고 있고 제주도를 그나마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TV에서 네. 제주도에 관련한 방송 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가고 싶죠. 네.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왜 여기 우리 동네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아니 왜 이렇게 예뻐 여기? 약간 이러면서 네. 지금 약간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 챕터에 등장하고 진짜 여행이라는 거는 정말 두 발로 걷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혹시 작가님께서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방구석 여행자라고 하죠. 네. 방에서 이렇게 알쓸신잡 같은 EBS 세계 테마기행 같은 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방구석 여행자로 경험해 본 그런 인상 깊었던 여행지가 있었을까요? 저도 뭐 그런 데 많이 가는데요. 저는 그 여행 프로그램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EBS 그 세계 테마기행 그 파일럿 1회가 저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래 갈지 몰랐는데 그 시작할 때 그 나오는 막 카메라 들고 설치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파일럿을 저랑 시칠리아 가서 찍었기 때문에 타이틀롤을 만들 때 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은 안 쓰고 뒷모습 그래가지고 뭐 갈색 옷 입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데 그때도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라면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 세계 테마 기행인데 그래서 이름도 참 너무 이름이 담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롱런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때 처음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물론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3인칭으로 찍어서 제가 여행을 하는 모습을 이제 누군가가 찍고 있다는 거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큐멘터리고 예능은 아니잖아요. 근데 알쓸신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카메라가 수십 대가 움직이거든요. 수십 대가 움직이고 PD도 여러 명이에요. 그 여러 명이 나눠져 가지고 일주일 내에 그때 편집을 해갖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진도 이번에 이 책 보고 자기네도 새삼 깨달았다고 그러던데 그 출연자들이 하는 여행 전부를 경험한 사람이 제작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출연자 한 사람씩을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편집하는 PD 또 다 보질 못해요. 그 밑에 PD들이 편집해온 분량만 보고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거지 자기가 뭐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PD가 어떤 부분을 안 올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행은. 그쵸. 이거 굉장히 특이하구나. 이건 제가 이제 카프카의 작품에 비견했는데 어딘가를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어디가 있는 거 여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여행 전체를 보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완성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아주 정제된 네. 어떤 간접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간접 여행을 하는 것을 비웃었잖아요. 옛날 양반들이 금강산을 오르지 않았대요. 밑에 가서 탁족하면서 발 씻으면서 하인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을 보냈대요. 네가 올라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보고 와서 좋은 구경은 하인이 다 하고 근데 하인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 보고 여행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인은 얼마나 다른가? 현대인도 비슷하죠. 우리도 많은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져요. 프랑스 파리, 제주도 이런 곳에 여행 정보를 갖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여행을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긴 하지만 제주도의 아주 일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이 쓴 제주도에 관한 책을 보고 아, 이런 면도 있었겠구나. 내가 느끼지 못한 면들을 또 거기에 이제 더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완성하고요. 특히 근데 제가 방구석 여행자로 많이 가는 곳은 에베레스트 같은 데예요.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에 이만큼 있어요. 뭐 그런 산악문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전설적인 뭐 그 산악가들이 뭐 등반가들이 있잖아요. 라인홀트 메스너 글도 잘 쓰거든요. 오스트리아 분인데 라인홀트 메스너는 예를 들면 아이거 북벽 같은 데를 처음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장비 갖추고 뭐 일주일 넘게 등반하는 곳을 그냥 뭐 2박 3일 만에 아무 장비 없이 막 등반하고 이런 전설적인 등반가인데 그 맨손으로 뭐 장비 없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라인홀트 메스너의 글 같은 거 읽는 거 좋아했고 또 남극 탐험, 북극 탐험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리로 읽는 거죠.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가본 데 같기도 해요. 특히 그 에베레스트의 무슨 베이스 캠프 같은 데는 벌써 풍경이 그려질 정도예요. 아, 진짜요? 희박한 공기 속으로 같은 책도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근데 전 그런 거 볼 때도 소설가니까 되게 좀 그 이명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라이노트 메스너는 부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돌아오다가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자기 집 그 담을 넘어가다가 떨어져 크게 다쳐요. 아이거 북병 막 에베레스트 이런 데를 무산소 등정하는 사람인데 술 먹고 자기 집 넘어가다가 다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킥킥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가고자 하는 곳은 그런 곳. 제가 절대 못 갈 것 같은 곳. 저는 산소가 부족하면 아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로 말 없이 걷더라고요. 에베레스트 뭐 그렇죠. 8,000m 그 고봉에서는 네. 뭐 이렇게 정말 춥잖아요. 그래서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곳을 다룬 책들 아주 좋아요. 그 알쓸신잡이란 방송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네. 이제 여행지를 다니셨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다녔던 여행지 중에서 야, 여기는 진짜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던 곳도 있으세요? 저는 뭐 해외도 좋지만 역시 우리나라 남해안들 참 좋더라고요. 남해안. 예, 뭐 너무 요새는 좀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많이 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우리나라 남해안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하면서도 이게 온화한 기운, 이게 북쪽과는 다른 온화한 기운, 그러면서 이게 물산도 풍부하고 저는 해산물 좋아하는데 해산물도 맛있고 또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통영? 통영, 뭐 여수 이런 쪽, 그다음에 좀 더 가면은 뭐 광양 뭐 이런 쪽도 다 좋고요. 네. 그런 쪽들 언제가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좀 다녀보고 싶어요. 네. 그 독자들의 사전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사전 질문 중에 작가님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네. 묻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왠지 뭐 막 셰익스피어, 뭐 호메로스 막 이런 인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한데,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네. 그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이제 작가님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약간 네. 이런 의견 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혹시 뭐 누구랑 뭐 이미 지금 이제 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같이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작가니까 저는 마크 트웨인과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마크 트웨인의 그 세계 일주 여행기가 있는데 굉장히 웃겨요. 되게 재밌고 이 사람은 뭐 독설가이기도 하고 아이러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그 여행기들이 예전에는 허클베리 핀이나 뭐 모험이나 이런 소설들이 많이 팔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가 네.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 다니면 아주 이거 뭐랄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이 통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한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배를 타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병에 걸렸는데 평소 너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버릴 짐이 없는 배와 같다. 그러니까 평소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이런 좀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야 아플 때 술을 끊는다거나 그쵸. 담배를 안 핀다거나 해서 몸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 늘 건강하게만 행동해 온 사람은 아플 때 써먹을 수단이 없어요.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마크 트웨인이. 진짜 안타깝네요. 예, 마크 트웨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짓궂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막 하면서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 뭐랄까 영어로는 사카스틱 하다고 그러잖아요. 풍자적인 뭐 그런 사람하고 여행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네. 댓글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몇 개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여행지에 가면 어떤 기념품 같은 걸 사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냉장고 자석이라든지. 네. 작가님도 여행지마다 꼭 사는 기념품 같은 게 있으신지 아,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텀블러 사와요, 텀블러. 텀블러? 텀블러요. 네. 왜 그 여행지 가보면 그 동네 커피숍 이런 데 가보면 네. 뭐 별다방 이런 데 가보면 그 동네 외에서만 맞아요. 파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제주도에도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런 거 있어요. 있고 서울도 있어요. 네네. 뭐 그런 거 가끔 사와요. 사서 예쁘면 사서 그걸로 이렇게 뭐 요새 텀블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서 먹죠. 텀블러를 사오신다. 네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진짜 그 자석을 매번 사오는 친구가 자석을 있어요. 많이 사시는구나. 여행지마다. 아,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전 달라고 하지 않는데 네. 계속 선물로 줘서 어디다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 그냥 아, 냉장고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안 가본 나라들이 되게 저는 냉장고에 뭘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마그넷만을 위한 철판을 하나 살까 생각해서 그것도 괜찮은 네, 생각인데. 마그넷만 전문으로 붙여놓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또 텀블러 사면요 현지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예를 들면 호텔방에서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네. 그냥 텀블러에 따라 마시면 되잖아요. 뭐 호텔에서 유리잔을 줄 때도 있지만 네. 과연 잘 닦는 건지 늘 저도 의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자기 잔이 있으면 그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여행지에서 네. 하루하루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늘 다음날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 저는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날 준비 안 할 것 같죠?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현재 맥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잘 마무리되면 사실 기분이 안도감이 들잖아요. 네. 숙소가 어느새 집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안전감, 안도감 이런 게 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행이 오늘 잘 끝났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리고 여유가 되면 당연히 현지의 맥주들 사다가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감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네. 그 우리 아까 고수 얘기할 때요. 네네. 그 고수에 대한 호불호 선언이 되게 막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비누 냄새 난다 뭐. 네. 네. 저는 이제 대걸레 빤 물 맛이야. 그랬더니 네네. 먹어봤어?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대걸레를 빤 물의 맛일 것 같고. 네네. 네, 근데 먹다 보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요. 네. 그 유전자에 따라서 그런 그 고수 냄새들을 굉장히 못 견디는 유전자들이 있대요. 그리고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동양인들보다 이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들을 잘 못 맡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태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되게 괴로울 때 있잖아요. 많이 외롭죠. 이렇게 서로 문화에 따라서 괴로워하는 냄새들이 있고 또 우리가 못 느끼는 어떤 냄새들을 뭐 서양 사람들은 잘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르니까. 네. 그 노력으로 될 건 아닐 거예요. 난 고수 싫어하는데 노력으로 극복한다고 뭐 매일 한 줌씩 먹고 이런다고 아마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앞으로도 좀 열심히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수가 소량 들어있는 네. 음식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뭐 맥주랄지, 샐러드랄지. 샐러드랄지. 근데 네. 또 그런 거는 또 잘 먹기도 하는 거 보면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은 그야말로 바캉스 시절 이제 네, 시즌인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여행의 이유를 쓴 작가로서 네. 말씀을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또 이 여행의 이유는 어디에서 읽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팁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의 이유는 돌아오시면서 저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여행을 다 마치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휴양지 호텔에 선베드에 누워서 뭐 모히또 같은 거 한 잔씩 드시면서 읽어도 좋겠지만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이야기성이 강한 뭐 스릴러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이제 더울 때는 스릴러가 최고죠. 이제 그런 거 보는 게 좋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잘했다 이러고 돌아올 때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막 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여행을 회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갔던 첫 여행은 어땠었던가, 다들 숨겨왔던 그 실패의 비밀들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뭐 자랑이라고 떠드나 봤더니, 김영하라는 작가는 막 떠드네. 떠들어도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사실은 그거 보면 첫 여행들은 대부분 크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한 일들이 사실은 많았더라고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100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상 받은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어떤 인물을 하나 그려요. 어떤 인물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돼지꼬리를 타고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냥 환상, 마술적 리얼리즘이니까 그냥 쓴 거죠. 네네. 그랬는데 수십 통의 편지를 받아요, 전 세계에서. 자기도 돼지꼬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왔다고, 꼬리뼈가 퇴화하지 않은 거죠. 기형인 거죠, 꼬리뼈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르케스가 신기해하거든요. 나는 그냥 상상했을 뿐인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 여행의 이유를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이 잊어버렸던 자기 여행에 실패했던 기억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꺼내놓고 자기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도 키 밑에 붙였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작가님이 네. 김포공항에 나타나는데 키 밑에 붙이면서 뭐야, 김영하 세련된 줄 알았는데 진짜 키 밑에 실망이야. 붙이고 실망인데 21살 때 비행기 처음 타본다고 비행기 멀미한다는데 막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꺼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책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런 얘기들을 써주면요, 감췄던 비밀들,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저는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을 떠났을 때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지 마시고, 가성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진정한 가성비는 인생이 흐른 뒤에 인생으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이 돈 쓰고 이만큼 누렸다? 그거 사실은 친구한테 얘기해봐야 별로 귀하게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분 잠깐 좋지 오래 남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다소 거기에서 어이없는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제 이제 책에도 썼지만 10년, 20년 지나서 그게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인생은 길고 인간이 자기가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답, 보상의 그 어떤 종류와 규모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행은 좀 계획을 좀 덜 하고, 그리고 가서 온갖 감각을 다 느끼는 형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고, 직접 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감각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여행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이 책 보면서 저도 진짜 위안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한 파트가 그 여행의 실패를 언급하시면서, 영감은 여행 중에 오지 않는다. 맞아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영감이 찾아오고 내 여행기도 다 갔다 와서 집에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읽으면서, 저도 여행 갈 때 영감 받아서 곡 쓰고 오겠다고 기타 메고 갔다가 기타 꺼내지도 않고 올 때가 왕왕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나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그래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갈 때는 막 엄청 준비해 가요. 책도 이만큼 갖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쓸 것도 많이 가져가고 자료도 가져가는데 밤에는 늘 맥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여행을 알뜰하게 못 짜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은 온 몸과 감각을 열어서 잘 느끼고, 정말 잘 실패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실패하면 안 돼. 잘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실패는 우리가 자꾸 되새기거든요. 네. 인간은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완료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일은 밤에 꿈에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행에서도 저는 전에 어디 다른 책에도 썼지만 볼 것을 남겨두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그러면 모든 미술관 다 보겠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쯤은 다음 여행을 위해서 남겨놓으면 다음 여행에서 볼 것이 있어도 좋고요. 그리고 미완성인 경우에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거 보고 싶었는데 못 봤네. 이렇게 생각할 때 더 많이 그 전에 여행에 대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너무 완벽하게 마치 어떤 일을 수행하듯이 의무처럼 여행을 하지 마시고, 비워놓고 대충 하고 그냥 남겨놓고 오는 것,
이런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완성인 게 좋다고 해서 네. 저희도 정말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시간도 예정된 시간보다 지나고 그러네요. 해서 네. 이제 좀 막바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싶고 네. 방송에서도 보고 싶고 네.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좀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독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후의 일정은 뭐 이제 여행의 이유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은 이것을 뭐 마지막으로 거의 끝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책이 나온 책을 뭐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나온 책은 이제 나온 자기 길을 알아서 가겠죠. 그리고 저는 다음 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소설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마 장편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소설로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작가와 독자의 가장 뭐 이상적인 만남은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글을 쓰고 독자는 고요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그 작가가 공들여 쓴 어떤 문장과 문장, 그 문장 사이의 어떤 결 같은 걸 느끼는 그런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얼굴도 비추고 그러면 좋겠지만 글도 써야죠. 그래서 당분간은 글 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게스트마다 여쭤보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김영하 작가님에게 책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뭐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저는 책이라는 것은 휴대용 뭐 피난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휴대용 피난처.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고 전기도 필요 없고 종이책인 경우에 그리고 정말 일상사가 너무 번다하고 뭐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가장 빨리 이렇게 다른 세계로 달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달아나는 거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펼치고 지하철이든 그게 시끄러운 지하철이든 아니면 그 어디든 간에 펼치고 들여다보면 거기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네. 벽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나니아처럼 열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있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부추기고 불안을 부추기는 것들이 많은데 책은 잘 정제된 언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공들여 이제 편집한 어떤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긴 또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마다 책을 펼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은 휴대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피난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일들도 가능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낭독회 했던 것처럼 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여서 만나야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서 그러나 화면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작가와 독자가. 그래서 이번에 이걸 처음 해봤는데 책 내고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 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네.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뵐 기회가 올 때 또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까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